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입니다. 저번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꽤 많이 이제 했죠. 한동안 이제 쭉, 미뤄뒀던 이제 중국 역사, 위진 남북조 시대 이후부터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가 실제로 이어졌던 시기가 3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나라 400년, 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그 400년만큼 또 자기들끼리 갈라져서 그 싸우는 그런 역사를 겪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 이거는 고구려 배울 때 이미 나왔었죠. 네, 수나라가 이제 남북조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 수나라, 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의 이제 황제가 이 문제 되겠습니다. 이름이 좀 문제적이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훌륭한 임금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유교 중심의 중앙 집권 통치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정치제도라든지 군사제도라든지 토지제도 같은 것들도 많이 개혁을 하던 꽤 유능하고 정치력이 있는 그런 황제였으나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 아들이 죽였다, 뭐 이런 썰도 있어요.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사실 선생님은 살짝 그거를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럴지도 몰라 어쩌고 하면서, 어쨌든 그 문제 많은 그 다음 황제가 바로, 그러니까 제 아버지를 죽이고 황제가 되었다라는 의심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수나라 양제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죠. 네, 뭘로 등장하죠? 그렇죠. 고구려 침공으로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문제, 이거 아니고, 이거 아재 개그 하지 말자. 수나라 양제가 했던 일 중에 제일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게 바로 대운하 건설입니다. 마치 그 옛날 진나라 시황제의 만리장성 공사와 비슷한 거예요. 진나라 시황제는 쌓아서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수나라 양제는 땅을 타서 백성을 괴롭혔네요. 자, 이 대운하라는 게 뭐냐면은 간단히 말하면은 이 황허강하고 창장강 사이를 인공강을 파서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 길이가 정말 우리 한반도 서울 부산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 한반도 대운하, 이거는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비교할 것도 아닌데, 그때 무슨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백성들을 동원해서 삽으로 파서 이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유는 괜찮은 이유가 있어요. 남북조 시대 때 장장강을 중심으로 남쪽이 그 북쪽보다 더 부유하고 잘 살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벼농사도 훨씬 잘 되는 기후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뭐 중국도 그러니까 강남이 강북보다 잘 사는 모양이에요. 지금도 좀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상하이나 선전, 홍콩 이런 데가 베이징 이런 데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그 부유한 강 남쪽 창장강 일대의 여러 가지 곡식이나 자원을 강 북쪽, 그러니까 오늘날의 베이징 지역, 그 호아베이 지방이라 그래요. 이 지역으로 옮겨오는데 고속철도 같은 역할을 하던 것이 이 시절에는 이제 강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공강을 파서 이거 옮겨오자. 뜻은 좋아요. 사실 뜻만으로 얘기하면은 북방민족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자라고 쌓았던 만리장성도 뜻은 좋죠. 근데 뭐가 문제죠? 이거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무자비하게 부려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수나라 양제도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백성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지고 이 공사판에 끌려가는 동안에 농사는 누가 지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터에 또 전쟁까지 두 번이나 크게 일으킨 거죠. 바로 뭐죠? 그쵸? 고구려 침공. 고구려 침공 일으켜가지고 백만대군 몰고 갔다가 그러죠? 을지문덕 장군한테 박살나가지고 쫓겨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 이놈의 황제가 말이야, 우리 백성들 끌고 가가지고 강제로 공사를 시키더니 이제는 강제로 전쟁에 끌고 가가지고 아주 그냥 개죽음을 시켜? 이러니까 곳곳에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고 말아요. 이 통일하고 나서, 남북조 통일하고 나서 30몇 년 만에 망하는 거예요. 마치 그 전에 춘추전국 시대에 통일했던 진나라가 역시 20여 년 만에 망한 거랑 뭐 비슷한 결과가 오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진나라 망한 다음에 들어왔던 한나라가 중국 문화를 튼튼하게 세웠듯이 수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당나라가 바로 이 또 중국 문화를 튼튼하게 세우게 됩니다. 이 당나라는 원래 그 수나라 장군이었던 이연이 세운 나라인데 실제로는 이연보다는 이연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이세민이 더 주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연이 반란을 일으켜서 수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서로 다투던 여러 세력들을 통합한 다음에 당나라를 세우고 이제 이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고조라고 이제 불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당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세 번째 아들 이세민이라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아들이라는 거죠. 즉 하늘이 두 쪽 나도 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던 아버지 이연은 아버지 고조는 이세민의 벼슬을 계속 올려줍니다. 계속 올려줘 가지고 막 벼슬 한번 읊으려면 한 10분 동안 자기 관직을 읊어야 될 정도로 벼슬을 높여주지만 아무리 그래봤자 뭐예요? 다음 황제가 될 수 없다는 데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당고조가 의문에 사망을 합니다. 당시 병문안을 와 있었던 게 세 번째 아들 이세민이었는데 이세민이 병문안을 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황제께서 돌아가시고 황제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위에 형님들이겠죠. 그 왕자들이 하고 이제 궁으로 오겠죠. 오는데 이상하게 오는 길목에 매복이 있어가지고 이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이 가죠. 선생님도 조금 의심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세민이 자기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황제가 될 가망이 없으니까 아버지와 형들을 죽이고 다음 황제가 된 게 아닐까 의심은 하지만 뭐 정확하게 기록된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의심과 의혹 속에 다음 황제가 된 사람이 당나라 태종입니다. 당태종. 안시성 싸움의 그 당태종. 우리에게는 안시성 고구려 쳐들어왔다가 안시성에서 그냥 쫓겨난 당나라의 찌질한 황제 정도로 기억할는지 모르지만은 이 당나라 태종은 중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정치를 잘한 황제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아마 제가 그 전에 고구려 이야기할 때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바로 그 당태종입니다. 이 당태종의 그 호가 정관이에요. 그래서 이 당태종이 다스리던 시절을 정관지치, 정관의 통치,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지금도 아주 훌륭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뜻으로 정관지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정도입니다. 그럼 당태종은 도대체 어떻게 정치를 했느냐? 간단히 말하면 여러 가지 제도들을 표준화시켜서 다 정리해서 나라가 체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우선 정치제도, 그 다음에 농민들을 생활을 하게 하는 경제제도, 그 다음에 농민들 이제 일해서 생업에 종사하겠으면 그 다음 뭐 걷어야 돼요? 그렇죠. 세금 걷어야 되죠. 조세제도, 그 다음에 국방제도, 군사제도, 그리고 관리를 뽑는 관리등용제도. 자, 이게 어떻게 하나의 세트가 되느냐? 첫째, 정치제도. 바로 삼성육부제입니다. 이게 삼성육부제인데,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죠? 맞아요. 이 고려의 제도가 이거랑 똑같아요. 고려가 만든 걸 당나라가 뺏긴 건 아니겠죠. 고려가 뒷세대니까요. 뒤에 나온 나라니까 바로 당나라의 제도를 고려가 가져간 겁니다. 즉, 이 삼성육부제. 그리고 이 이름만 살짝 바꿔지 조선의 제도도 이와 마찬가지죠. 3명의 재상과 6명의 장관.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그 정치제도의 표준이 된 게 바로 이 삼성육부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균전제. 자, 이 균전제라고 하는 거는 모든 농민들, 가구당 균등하게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균등하게 땅을 나눠준 다음에 그래서 각 농사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을 나눠줬으니까 그 농사 지은 대가로 뭘 내야 되죠? 그렇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 세금을 내는 제도가 바로 뭐냐 하면은 조용조의 제도입니다. 조용조. 자, 이 조용조는 세금을 3가지 방법으로 받는 건데 땅 빌려갔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 추수했죠? 추수했으면 거기 농작물 수확한 데서 일부분을 바치는 거. 그 다음에 용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를 위해서 몸을 쓰는 거. 이 몸을 쓰는 거 2가지 종류가 있겠죠? 하나가 어디 가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 가는 거.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그 대우나 만리장성 얘기했죠. 네. 나라에 큰 공사가 있을 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일해주는 거. 이건 이제 용.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라고 하는 건 이제 공납이라고 하는 건데 그 지역에서 그 특산물을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 용, 조 세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걷는 요 제도도 이후 그대로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게 다 퍼집니다. 심지어 우리는 조선시대 때 19세기 말까지도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삼정의 문란, 뭐 군포 어쩌고 할 때 아마 하고 바로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제도도 이제 부병제라고 해가지고 그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1년에 그 일정한 기간을 주어가지고 마치 예비군 소집하듯이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그 나라에 큰일이 생길 땐 군인으로 동원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관리를 뽑는 방법으로서 바로 과거제도. 그래서 이때부터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통치를 분명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유교 경전을 갖고 시험을 쳐서 그 유교 경전에 밝은 사람들을 뽑아서 관리로 등용하는 그런 제도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게 과거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제도의 표준 세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체계적으로 운영한 당나라 태종의 뒤를 이은 당나라 고종 때 이르러서 당나라가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당나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만 우리나라의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고 맙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이제 당나라는 그 아시아의 완전히 중심국가, 맹주, 두목, 우두머리 나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더 힘을 뻗쳐가지고 북쪽으로 돌골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쪽으로 서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비단길, 그죠? 예. 비단길 일대를 완전히 다 차지하면서 오늘날의 이란 근처까지 그 영토를 넓혀 나갑니다. 굉장히 큰 나라죠. 여기 한번 지도를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를 만들어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당나라는 당시 최강국으로 군림하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꼭 따라해야 될 표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동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서로 비슷비슷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당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동아시아 문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 타이완, 베트남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뭔가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죠. 이 지역의 문화가 비슷해지게 된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 당나라가 강성해지면서 그 주변 나라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성하게 이렇게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면서 영토를 넓히고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는 나라였으니까 당연히 이 나라의 문화의 성격도 어떨까요? 검소할까요? 화려할까요? 그렇죠. 화려하겠죠. 그 다음에 이 성향도 이렇게 오지마 이러면서 이렇게 폐쇄적일까요? 자, 마음대로 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굉장히 개방적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것만 고집할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 것도 막 적극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상황이 두 번째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교류도 많이 하고 굉장히 국제적인. 그래서 당나라 문화의 특징은 개방적이다, 국제적이다, 그리고 화려하고 귀족적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죠? 그쵸? 통일신라의 문화하고 되게 비슷하죠. 네, 좀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통일신라의 금성이 세계적인 국제도시였듯이 이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성 역시 세계적인 국제도시, 오늘날의 뉴욕과 같은 역할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성했던 당나라의 문화 몇 가지를 볼까요? 우선 문학적으로 볼 때 그 한자로 된 문학, 한문학이죠. 한자로 된 한문학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었던 시대가 바로 이 당나라 시대입니다. 시나 뭐 여러 가지 그 문장 같은 것들, 특히 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른 시대가 따라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 시인 그러면은 딱 이 사람을 떠올리는데 그게 두 사람이에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누군지? 없어요?
자, 달아달아 밝은 달아. 그렇죠? 이태백. 자, 이 이태백은 원래 그 이름이 이백이에요. 그리고 이제 호가 태백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태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이백의 친구였던 두보. 호가 자미, 그래서 두자미 이렇게 했는데 좀 이건 이태백만큼 이렇게 발음이 멋지진 않네요. 그래서 이백과 두보. 오늘날에도 중국 사람들은 이백을 시선, 두보를 시성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시의 신선, 시의 성자 이렇게 부를 정도로 높은 존경을 받는 그 한시의 최고봉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이제 서역, 저쪽 아라비아, 이란 뭐 이쪽 있죠. 그쪽의 문화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쪽 분위기가 나는 이국적인 도자기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당삼체 도자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200의 시 한 편을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花间一壶酒，独酌无相亲。 举 느낌이 杯 뭔가 이렇게. 邀明月， 자, 그 다음에 对影成三 당삼체 人。 도자기들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자, 보다시피 이렇게 낙타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국제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당나라였지만 영토가 크고 굉장히 확장적이라는 게 이 나라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게 왜 약점이 되느냐? 나라가 크고 계속해서 바깥으로 확장을 하는 성격의 나라니까 국경 지방에서 싸움이 많겠죠. 그 다음에 수도와 국경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경 지역에 있는 장군들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자유권을 줍니다. 그 멀리 나가 있는 데다가 계속 그 영토를 넓히려고 싸우니까 일일이 황제에게 보고해가면서 하기에는 좀 번거롭지 않느냐. 그 지역에서 웬만한 일은 네 알아서 하거라 이러면서 자율권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국경 지방에서 자율권을 얻은 장군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장군들을 부르는 말이 절도사입니다. 절도사 그러니까 무슨 도둑질을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병마절도사. 그러니까 군사를 이끌고 다스리는 사람 뭐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 당나라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무장이 되어 절도사가 되는 게 그 소년들의 큰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 절도사들의 힘이 점점 커지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렇게 군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데 그냥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한 놈이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안록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록산. 이 안록산이 있던 시대가 이제 당나라 현종과 그 유명한 중국 역사상 미인의 상징처럼 돼 있는 들어본 적 있나요? 그쵸. 양귀비가 있던 시절이에요. 약간 패드립인데 원래 양귀비는 당나라 현종의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그 처음에 이렇게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이렇게 드리러 이렇게 왔는데 그 황제가 세자비인이죠. 태자비를 딱 보더니 한눈에 반해갖고 그만 며느리 삼으려던 여성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좀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오늘 이번 시간에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네. 그죠? 뭐 아버지를 죽이고 형을 죽이고 뭐 며느리를 마누라로 삼고 참 그렇다 뭐 여러분 그러지 마요. 어쨌든 바로 그 시대예요. 그 시대고 그러니까 그만큼 조정이 혼란스럽고 뭔가 좀 이렇게 이제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안록산은 그거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록산이 오늘날 이제 그 베이징 근처 그 북쪽의 국경에 있던 절도사인데 거기서 군사를 몰고 그대로 장안으로 돌격해 들어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죠. 그래서 장안성이 함락되고 황제가 저쪽 오늘날 그 스촨 지방, 그 충칭, 청두 뭐 있는 데 있어요. 그쪽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결국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안록산은 이제 진압이 되고 다시 이 안록산의 부하였던 사사명이 또 반란을 일으켰는데 역시 진압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안사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안록산의 난,
사사명의 난, 안사의 난이라고 부르는데 진압은 꾸역꾸역했지만은 이미 당나라 황실의 힘과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이제 여러 절도사들에겐 어떤 신호가 되는 거예요. 아, 황제 아무것도 아니네. 에이 됐다. 우리 그냥 여기에 지역에서 다스리고 있는데다 군대도 있겠다. 자립하자 하면서 이제 절도사들이 그야말로 나라를 절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황제의 명령이 먹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도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 중에 제일 컸던 반란이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당나라는 멸망의 길로 가고 절도사들끼리 나라를 잘라먹는 시대가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5대 10국 시대입니다. 공교롭게도 당나라가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성장하게 된 시기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던 시기와 비슷하고요. 당나라가 이렇게 절도사들의 반란으로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5대 10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기는 또 공교롭게 또 통일신라가 후삼국 시대로 찢어지는 시기와 비슷합니다. 참 뭔가 평행이론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수나라와 당나라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히 배워야 되는 나라 잘 알아야 되는 나라인데도 이상하게 이 교육과정에서 잘 안 다루고 선생님들이 상세하게 잘 안 가르쳐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딜 것 같아요? 맞아요. 일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